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열대야가 계속됐는데요. 이번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해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각별한 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죠. 모쪼록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기록적인 피해로 충청북도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이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이 충북도의회 의원들이요. 2명이 거센 비난 여론 때문에 어제 급거 귀국했다 그러는데 아직 2명은 그럼 여행 중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4명, 그다음에 충북도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간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바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명은 돌아왔는데 2명은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아직 2명은 안 들어왔지만 이제 티켓팅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일단 그 2명의 도의원과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 공무원 4명은 아직 귀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은 설치류다 이런 막말을 했던 이 김학철 도의원 역시 미귀국 상태입니다. 어제 귀국한 이 충북도의회 최병훈 박봉순 의원은 어제 오후 이제 5시 30분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마음속에 눈물을 훔치며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내일부터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다. 수해로 아픔을 겪는 이웃의 눈물을 닦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도 고려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상태에서 출마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제명까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당에서도 좀 두고 봐야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말로 할 게 아니죠. 본인이 그냥 바로 사퇴를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두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출국에 앞서서 수해 때문에 연수를 갈지 말지 논의를 했지만 이 강행 의견이 다수였다. 조기 귀국을 놓고서도 회의를 했지만 김 위원장 등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2명만 먼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인 3명의 도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연수 동행한 충북도 의회 이제 최병훈 의원 어제 귀국한 의원이죠. 징계 절차를 좀 밟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가 들쥐라 그랬죠? 네. 하나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17부 5처 15청이 18부 5처 17청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또 이제 벤처 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됐고요. 박근혜 정부가 폐지를 했던 이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조직으로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폐지가 됐는데 행정자치부가 그 대신에 국민안전처의 안전관리 기능을 흡수를 해서 이름을 행정안전부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정확해지죠. 명확하죠. 맞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그럼 미래창조를 뭐를 하는 창조인지 모르잖아요. 또 미래하고 창조하고 과학하고 천지창조도 아니고. 글쎄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급의 조정도 좀 있었는데요. 이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장이 그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고 이 장관급이었던 그 대통령 경호실장은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이제 격을 낮췄습니다. 쟁점이 됐던 그 수자원 관리 권한, 환경부 일원화 이 문제는 여야가 오는 9월 말까지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추경은 어떻게 됐어요? 네,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 합의를 보지는 못해서 그러나 일부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은 그 공무원 증원이 그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그 예산 편성에도 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야당은 그러면 왜 필수적인지 그 이유를 좀 분명하게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예결위 그 여야 간사들 오늘 오전에 좀 협의를 이어가고 원내 대표들 간의 그 회동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월에는 이제 또 국회의원분들도 휴가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떻든 결론은 내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근데 이 휴가 가기 전에 좀 충청북도의 그 비 피해,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과 아픔을 좀 같이 하는 그 휴가 때가 얼마나 사실 뜻깊은 일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어제 저희가 김진표 국정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결국은 증세 문제가 나온 모양이에요. 어제.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초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이 증세 부분이 사실은 어제 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 김부겸 그 행정자치부 앞으로는 그 행정안전부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 정부 조직이 개편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어제 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100대 국정과제 그 재원 조달 방안이 그 석연치 않다면서 이 해내지도 못할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이 증세 문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 토론을 좀 요청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 증세론을 꺼냈죠. 발언자 가운데 그 4명의 장관이 그 증세 필요성에 동조를 했고요. 또 다른 2명은 증세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적 이해와 그 지지가 우선이다. 이런 그 좀 신중론을 폈다고 하죠. 곧이어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비과세 감면이나 그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그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소득 2천억 원 이상의 그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서 법인세율을 그 25%를 좀 부과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 청와대도 증세 문제 일단 논의에 그 착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그 국민소통수석은 이 당이 그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이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그 관련 내용을 좀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는 그 당초는 이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말하자면 이 증세 문제를 그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좀 다시 조정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아주 심심치 않게 청와대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문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이었죠.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서 세 번째였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이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화요일 날 발견된 문건 500여 건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보수 세력을 육성하고, 보수 논객을 또 발굴하고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되는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일단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그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또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조용히 제공하는 것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상하게 공개를 하고 이것도 중계방송을 하고 이게 저는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 하면서 또 그걸 사본해서 검찰로 보내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비밀 분류 도장 찍힌 문건도 없고 지정 비밀 기록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그걸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왜 국가기록원을 또 보내고 사본을 검찰로 넘기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국가기록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래서 국가기록물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청와대는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른 문건들도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 바로 이거거든요. 청와대 입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기록원에 또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주선 위원장께서는 이 유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대통령 기록물일 경우에는 이 기록물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아닙니다.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공개가 돼버렸는데 그건 수사 자료로서 활용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의 지금 하는 자세와 행태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의 정부가 북한한테 제안한 이 군사회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네.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거부를 한다든지 하자든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국정과제 100건을 발표할 때 2020년까지 북핵 합의로 도출하겠다. 지금 시기까지 못 박았는데, 자, 이런 부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우리 희망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까지 북한에서 우리 군사회담 제안하고 남북 격식자회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체 반응이 없는데 참
북한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평화 문제 서로 간의 교류 협력 이런 등등을 좀 논의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정말로 북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권이고 저래 가지고나 유지가 될 수 있는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절대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혹시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2주 안에 ICBM의 추가 발사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보세요? 예.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2주 안에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사회담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대화를 수용해놓고 또 발사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ICBM 발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어제 좀 보셨죠? 우리 박주선 위원장님도, 그죠? 네. 근데 그 100대 과제 중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좀 국민의당은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나? 절대적으로 무슨 어느 국정 과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고 또 178조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의 경우는 아무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과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이게 입법이 되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방구 사전에 협의를 한 절차도 없고 또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이 되면 각 당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 중 좋은 44건을 선정을 해서 국정과제로 삼겠다 했는데 그걸 선정하려면은 저희들하고 상여 대법을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정 사항이 어렵다, 등등으로 이제 야당이 또 건전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도 또 국정 발목 잡기도 잘 잡기다, 정치화 공세 아니냐, 대통령에게 선전포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국정자문위원회에서는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주장했던 공약들은 많이 반영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은 별로 반영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반 사회 분야 국정과제 반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그 부분이 좀 반영하는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못 주더라도 상의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증세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재원 문제가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 그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어서 증세 문제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고소득자 소득세죠. 이게 정확히.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8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우지를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고 이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하니까 이게 또 준비된 정부의 국정과제 선택인지 많이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추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 중에서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통령 회동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우선 추경 부분 중에서 공무원 12,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8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부에서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자를 늘려서 이 앞으로 계속 17만 4천 명까지 늘린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공무원도 많고, 또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 하는 철밥통을 줄여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국민 여론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했을 때 어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통과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추경 중에서 80억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삭감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대신 정부에서는 이미 500억 목적 예비비 중에서 사용을 한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자, 금요일 아침 출근 상황 알아볼까요? 7시 41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효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2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이후로 여의 하르나두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심 종로는 동대문에서 종로 5가 쪽으로 가는 길 상수도 복구공사로 인해서 하위 한 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신설동 부근부터 동대문역 쪽으로도 신호 여러 번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서울 모내 여성병원에서 잠복결핵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검사 과정부터 치료까지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도 정말 지켜보는 부모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번 일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모내 여성병원 결핵 사태, 이게 그러니까 간호사 한 사람이 결핵에 걸려서 일으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결핵에 걸리셨는데요. 예. 이분이 근무하고 있던 중에 결핵에 걸린 거라 언제부터 시작했나 살펴보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과 직원들이 결핵에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 긴 기간이라는 게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요? 근데 본인도 이제 몰랐다 이거죠? 예,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역학조사 하셨죠? 그죠? 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보니까 신생아와 영아 1년 미만 된 우리 아가들이 한 800명 있었고요. 네. 직원들이 한 8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현재 활동성 결핵 환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잠복결핵이라는 그게 있는데요. 그 검사를 했더니 좀 안타깝게도 800명 중에 118명이 이 잠복결핵의 양성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서도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나서 12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118명입니다. 많은 숫자이죠. 118명. 네. 아이고. 근데 이게 활동성 결핵이라는 건 이제 결핵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잠복결핵이라는 거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잠복. 이제 조용히 숨어 있다. 혹은 또 휴면하고 있다. 동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증상도 없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흉부 X선 검사에도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전혀 모르고 또 주변에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예. 다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균이 언젠가는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잠복결핵이 없는 사람보다는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유아가 잠복결핵에 걸렸을 때와 성인이 잠복결핵에 걸렸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성인인 경우에는 대개 잠복결핵에 걸려도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생애에 언젠가는 결핵이 발병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아주 어린 아기들인 경우에는 좀 그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한 4-5배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잠복결핵인 경우에 특히 1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할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결핵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결핵약을 먹는 것인데요. 예. 결핵 치료는 이제 저희가 약을 한 4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복합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결핵이라는 균이 굉장히 독한 균인데요. 예. 잠복결핵인 경우에는 1가지 혹은 2가지 약만 쓰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장기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가지 약은 9개월을 써야 되고요. 예. 2가지 약제를 쓴 경우에는 3개월을 쓰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부 병원에서요, 모내 여성병원에서 출산하기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현상도 있는 모양이죠? 네, 사실은 의료인들하고 이 잠복결핵에 대해서 다 충분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전염성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말만 전해 들어서 예. 그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법 조치이기 때문에 예. 만일 그런 게 저희한테 이제 신고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만일 진료 거부가 맞다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료 거부하는 병원도 혹시 모르는 결핵의 감염이 두려워서 이제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어디까지나 무지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게 다 전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 15개 과가 임상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자기 전문이 아니면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잠복결핵은 특히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죠? 네. 자, 지금 간호사가 8개월가량, 아까 8개월이라고 하셨죠? 네. 이 자기가 결핵 걸린 걸 몰랐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수시로 결핵 검사를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예. 결핵 검사를 해서 결핵이 있으면은 이제 채용이 안 된다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좀 남용되다 보니까 예. 법이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고용노동 쪽에서 나온 법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입사하면 1개월 내에 이제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하고 그 중에도 이제 신생아실 같이 고위험 분야 종사자들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람을 면접을 하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뭐 당신은 신생아실 가세요. 당신은 병동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때 신생아실과 몇 가지 우리가 정해놓은 그 고위험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혈액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아기들 부모님들이요. 네. 상당히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예, 지금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예,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법이 아니라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1년 안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채용을 하면 채용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기로 법도 개정을 하고 반드시 이제 이런 특수 부서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하는 그런 그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 않나요? 예, 수년간에 지금 한 7개 기관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예란이 어떤?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검진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생한 예는 없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걸린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염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네. 이게 뭐 입사할 때 이 검사한다 이런 것보다도 한 2-3개월 주기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사실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그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심지어는 잠복 결핵 검사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이 좀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의학적으로는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를 모르니까 일단은 전수조사 같은 거 하실 계획은 없어요? 어떤 부분? 전수 검사, 결핵 검사요. 그 병원에 그 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생아.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